샬롬. 왕자와 거지 두 번째. 용감한 기사 헨든을 만나다. 용감한 기사 헨든을 만나다. 존 켄티는 앤드루 신부가 죽어간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짐을 챙겼다. 가족을 데리고 도망치려던 존 켄티는 갑자기 왕자의 손목을 움켜쥐고 으름장을 놓았다. 잘 들어, 이 미친 녀석아. 입 조심하라고. 함부로 입을 놀렸다간 가만두지 않을 테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변장도 하고 이름도 바꾸어 지어야겠다. 존 켄티는 입 조심하라고 다른 신구들에게도 단단히 일렀다. 만약 우리가 헤어지게 되면 런던 교의 맨 끝에서 만나는 거다. 먼저 온 사람은 모두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날 밤 가짜 왕자인 톰이 탄 배는 근사한 함대의 호의를 받으며 템스강을 따라 유유히 움직였고, 톰은 생전 처음 보는 멋진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 환히 불을 밝힌 집과 다리를 지나쳐 런던의 작은 항구에 닿자 톰은 배에서 내려 시청에 도착했다. 존 켄티의 가족도 템스 강을 따라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대열 속에 끼어들었다. 런던교는 대낮처럼 밝았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마치 런던 전체가 들썩거리는 것 같았다. 켄티네는 한꺼번에 밀려오는 인파에 휩쓸려 흩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존 켄티는 끝까지 왕자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왕자는 어떻게든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술에 장뜩 취한 뱃사공이 다가와 존 켄티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것 보슈, 어딜 그렇게 바삐 가시나. 오늘은 모두 즐겁게 먹고 마시는 날이야. 자, 우리의 왕자님을 위해 건배하세. 난 바쁘. 신경 쓰지 말고 썩 비키란 말이오. 안 돼. 왕자님을 위해 건배하기 전에는 비켜줄 수 없어. 못 지나간다고. 뱃사공이 버티고 서서 움직일 생각을 한자 존 켄티는 어쩔 수 없이 뚜껑 달린 커다란 술잔을 받았다. 존 켄티는 술잔을 받아 뚜껑을 열려고 왕자의 손을 놓자 왕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대로 도망쳤다. 온통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에서 왕자를 찾아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나 대신 거짓tum을 왕자로 알고 건배를 하고 있어. 반드시 돌아가서 진실을 밝히고야 말겠어. 이렇게 결심한 왕자는 연회가 베풀어지고 있는 시청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내가 왕자다. 나를 들여보내다오. 저 안에 있는 녀석은 가짜란 말이다. 왕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왕자가 자기가 진짜 왕자라고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고 비웃기만 할 뿐이었다. 오히려 왕자의 행동을 보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 너희들을 나를 비웃고 조롱해도 내가 왕자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지금은 내 편도 친구도 하나 없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테다. 왕자는 억울하고 분해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으며 말했다. 허허, 그대가 왕자이건 아니건 한 가지는 분명한 걸. 무척 용감한 소년이라는 사실. 이제 그대에게도 친구가 생겼네. 바로 나 마일스 핸든일세. 왕자가 소리 나는 곳을 쳐다보니 키가 크고 건장한 사내가 서 있었다. 사내가 입고 있는 옷은 낡았고 금 레이스 장식도 빛이 바랬지만 기품이 서려 있어 귀족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저 따위 헛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저 녀석을 도랑에 처박아 버리자. 모여있던 군중 가운데 하나가 왕자의 몸에 손을 댔다. 그러자 핸든이 칼을 뺀 칼 등으로 그 사람을 내려쳤다. 잠시 주춤하던 군중은 일제히 달려들며 고함을 질렀다. 저놈을 죽여라, 죽여라. 핸든이 칼을 휘둘렀다. 그러자 혼자서 그 많은 군중을 상대하기가 역부족이었다. 사내의 목숨이 위험한 순간이었다. 길을 비켜라. 폐하의 사자다. 국왕 폐하께서 돌아가셨다. 말을 탄 병사들이 군중 사이로 달려왔다. 그 덕분에 핸든과 왕자는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핸든은 왕자의 손을 잡고 뒷골목과 새길을 통해 강으로 나갔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니.
왕자는 눈물을 흘리며 왕의 죽음을 슬퍼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에드워드 국왕폐하 만세! 왕자는 그 소리를 듣자 가슴이 벅차 올랐다. 그래, 이제 나는 이 나라의 왕이야. 어서 궁으로 돌아가자. 핸드는 왕자의 손을 잡고 자기가 묵고 있는 여관으로 갔다. 여관에 도착하자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쥐새끼 같은 녀석, 드디어 나타났군. 뼈가 부스러지게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다시 한번 도망치면 용서하지 않겠다. 존 켄티였다. 존 켄티가 어린 왕의 손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이보시오. 당신은 이 아이와 아는 사이요? 당신은 남의 일에 신경 끄시지. 내가 저 애 아비라고. 거짓말.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야. 어린 왕이 소리쳤다. 그래, 어찌됐건 넌 저 남자와 같이 있기 싫다는 말이구나. 그렇담 너 더 말할 것도 없네. 그냥 가시오. 뭐라고? 내가 그냥 설 것 같아? 죽도록 해서 질질 끌고라도 갈 테다. 그러자 핸든이 나서며 존 캔디를 막아섰다. 이 녀석, 저희를 건들게만 해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핸든이 칼집에 손을 대자 존 캔디는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다. 똑똑히 들어라. 떼거리로 몰려든 궁중에서도 이 아이를 구출한 나야. 너 같은 놈에게 잡혀가게 할 수는 없어. 진짜로 네 놈이 이 아이의 아비라 해도 네 밑에서 평생 고생하게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서 썩 꺼지라고. 존 캔디는 두 눈을 부릅뜨고 욕을 해댔지만 어쩔 수 없이 돌아갔다. 핸드는 식사를 주문한 후 어린 왕을 3층의 자기 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가구가 어지럽게 놓여있는 낡고 좁은 방에는 양초가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어린 왕은 침대까지 간신히 걸어가서 누웠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해서인지 너무 피곤했다. 음식을 차려지면 나를 깨워라. 어린 왕은 이렇게 말하고는 그대로 잠에 골아 떨어졌다. 어렵시오. 이 녀석 봐라. 마치 자기가 이 방의 주인처럼 행동하네. 미안하다거나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연스럽게 내 침대를 차지하다니. 자기가 왕자라고 소리치더니 분명 아까 그 난폭한 아비한테 맞아서 머리가 잘못된 거야. 불쌍한 녀석. 내가 저 당돌하고 건방진 녀석을 돌봐줘야겠다. 핸드는 잠든 어린 왕을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검게 그을린 커다란 손으로 어린 왕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주었다. 그리고 덮어줄 것을 찾았다. 그러나 마땅한 것이 없었다. 핸드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 덮어주고는 자기는 온몸을 녹이느라 방 안을 서성거렸다. 저 아이와 함께 고향으로 가야겠어. 아버지와 형도 분명 저 아이를 반갑게 맞아주실 거야. 그나저나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가버린 동생. 휴, 여우 같은 녀석. 기다려라. 내가 가서 결판을 낼 거야. 네 녀석을 박살내 버릴 거라고. 그때 여관 종업원이 음식을 들고 와 식탁에 놓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 어린 왕은 침대에서 일어났다. 어린 왕은 자기 몸에 핸든의 옷이 덮여 있는 것을 보자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그대는 친절한 사람이군. 고맙네. 이제 됐으니 옷을 입게. 그러고는 세면대에 가서 가만히 서 있었다. 자, 이제 빨리 먹자고. 먹고 배가 든든히 채우면 기분이 한결 나아질 거야. 핸든이 명랑하게 말했다. 어린 왕은 아무 말 없이 어이없다는 듯 핸든을 쳐다보았다. 꼬마야, 뭐가 잘못됐니? 세수를 해야겠다. 마음대로 해. 얼마든지. 여긴 내 방이니까 편안하게 행동해도 돼. 그래도 어린 왕은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발로 마루를 툭툭 쳤다. 왜 그러고 있니? 그렇게 있지 말고 물을 부어라. 그래야 씻을 게 아니냐. 핸드는 이 소년이 돌아도 단단히 돌았다고 생각했지만 시키는 대로 물을 붓고 수건도 가져다 주었다. 일을 마친 핸드는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했다. 무엄하도다. 감히 왕 앞에 앉아 식사를 하겠다는 거냐? 핸드는 깜짝 놀랐지만 곧이어 왕의 명령을 받들듯이 깍듯하게 어린 왕의 뒤로 가서 섰다.
그대의 이름이 핸든이라고 했지. 귀족 집안인가? 귀족이긴 하지만 보잘것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 리처드 경은 부자이며 너그러운 분이시지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요. 형제가 둘 있는데 아버지를 꼭 닮아 너그러운 아서 형과 고약한 동생 녀석 휴가 있지요. 휴 녀석은 아주 음흉하고 포악합니다. 그리고 사촌 누이 에디스가 있습니다. 예쁘고 상냥한 아가씨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도 없어 백작이라는 자기와 재산을 모두 물려받았죠. 저와 에디스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동생 휴는 에디스의 재산을 탐냈습니다. 제가 없어지면 자기가 에디스의 재산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제 방에 줄 사다리를 가져다 놓고는 제가 에디스와 몰래 달아나 결혼하려고 한다고 모함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쫓겨났고 유럽 각지의 전쟁터를 떠돌며 모험을 했습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포로가 되어 갇혀 있다가 도망쳐 나오게 되었지요.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참으로 고생을 많이 했군. 왕의 이름으로 내 모든 것을 바로 잡아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구해 주었다. 네 소원을 들어줄 테니 말해보아라. 핸드는 계속 서 있느라 다리가 아팠다. 신하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했습니다. 허나 영광스럽게도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면 저와 제 자손들에게 왕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핸든이 장난스럽게 왕에게 무릎을 꿇으며 정했다. 좋다. 일어나라. 마일스 핸든경. 내 그 소원을 들어주리라. 왕실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대 집안의 특권 역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정말 대단한 생각이지 뭐야. 안 그러면 난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할 판이었다고. 핸드는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앞에 있는 상상력 풍부하고 마음이 여린 소년이 제 정신으로 돌아올 때까지 소년의 기분을 맞춰주리라 생각했다. 밤이 되자 두 사람 다 졸음이 쏟아졌다. 핸드는 어린 양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혀 주었다. 핸드는 새벽녘에 잠깐 잠이 들었다가 일찍 깨었다. 어린 왕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다. 핸드는 끈으로 어린 왕의 몸치수를 재고 옷을 사러 밖으로 나갔다. 왕이 된 톰. 같은 날 아침 잠에서 깬 톰은 어제 일을 기억했다. 왕실 유람선을 타고 즐기던 축제, 국왕의 죽음, 그리고 자신이 처음 내린 명령. 그 명령은 헨리 8세가 죽이려 했던 노포크 공작을 죽이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아침 식사를 끝낸 후 톰은 옥자가 놓여있는 방으로 안내되었다. 외삼촌 허트포드 경이 톰을 돕기 위해 옥자 옆에 서 있었다. 톰은 국왕의 장례식부터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았다. 새 왕을 만나고 싶어하는 외국 대사들도 있었다. 다음 날부터 톰은 날마다 조문온 외국 대사들을 만나야 했다. 처음에는 옥자에 앉아 그들을 맞이하는 게 재미있었다. 그러나 하루 종일 그런 일을 하다 보니 짜증나고 귀찮아졌다. 처음 겪는 일이라 실수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으로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또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어색하기만 했다.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 궁궐 밖으로 자유롭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아, 나도 저렇게 자유로웠을 때가 있었는데. 톰은 국어를 해도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었던 지난 날이 그리워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정신없이 달려오고 있는 게 보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제가 명을 받들어 알아볼까요? 허트포드 경이 묻자 톰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다. 잠시 후 시종이 와서 보고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사형시키려 한다고 하옵니다. 톰은 그 사람들이 곧 죽게 된다고 생각하니 불쌍했다. 그들을 데려오라. 사람들이 죄인들을 데려왔다. 남자와 여자, 소녀였다. 톰은 남자의 얼굴을 어디선가 본 듯했다. 톰은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맞아. 이 사람은 새해 첫날 템스 강에서 내 친구 가이스를 건져준 사람이야. 이 사람이 누굴 죽였다는 건가?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예, 사람을 독살했습니다. 독살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예,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는 이상 어쩔 도리가 없구나. 데리고 가라. 톰이 한숨을 내쉬며 명령했다. 현명하신 왕이시여,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무죄를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단지 제게 자비를 베푸셔서 제발 목을 매달라는 어명을 내려주십시오. 이상한 말이구나. 목 매달아 죽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사옵니다. 저는 산채로 기름통에 들어가 튀겨져 죽게 됩니다. 톰은 너무 끔찍해. 순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정말 그렇게 끔찍하게 죽인단 말이오? 톰이 옆에 있는 허트 경에게 물었다. 예, 폐하, 법이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그 법을 고치도록 하시오. 죄인이라 해도 그렇게 가혹한 벌을 내릴 수는 없어. 톰의 말을 들은 허트포드 경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했다. 어리지만 따뜻하고 현명한 명을 내린 왕의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톰은 이 사건을 자세히 알고 싶어졌다. 죄인을 데리고 나가려던 장교가 죄인의 죄를 고백했다. 이자는 이즐링턴 마을에 알아놓은 사람의 집을 침입했습니다.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 10시쯤이었다고 합니다. 병자는 혼자였고 이자가 들어갔다가 나온 뒤에 가보니 경련과 헛구역질을 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자가 환자에게 독을 먹이는 걸 본 사람이 있나? 그 자리에서 독이 발견되었느냐? 본 사람도 없고 독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자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황궁하오나 경련과 헛구역질은 독을 먹은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의사들도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증언한 바로는 이 마을의 낯선 사람에 의해 병자가 독을 먹고 죽는다고 마녀가 애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미신이 지배하던 시절이라 이 얘기는 꽤나 설득력이 있었다. 그러나 톰은 이 죄인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아라. 전 정말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증인들이 저를 보았다고 하는 시간에 저는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려고 잠깐만 장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 했지? 1월 1일 오전 10시경입니다. 아니 어쩌면 몇 분 뒤에 그 끔찍한 사건이 당장 죄인을 풀어주어라. 확실하지 않은 증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감격한 것은 톰이 내린 명령 때문이 아니었다. 죄 지은 사람을 마음대로 용서하는 일은 사람들이 바라는 일도 인정하지도 않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톰은 증거를 보고 그에 따른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톰의 영민함과 자신감에 놀랐다. 왕은 미치지 않았어. 모두 헛소문이야. 톰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기분이 좋아졌다. 감격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하지만 곧 새로운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다. 톰은 여인과 소녀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다.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느냐? 톰이 장교에게 물었다. 폐하, 악마에게 혼을 팔아 나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법관이 두 사람을 교수형에 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자세히 말하여라. 12월의 어느 한밤중에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이 두 사람과 악마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죄를 자백했느니 아닙니다.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이 범인인 줄 알았단 말이냐? 이 두 사람을 본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품게 되었는데 그 뒤로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결정적으로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악마에게 혼을 팔아 얻은 힘으로 폭풍우를 일으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폭풍우를 본 사람이 40명쯤 됩니다. 어쩌면 1000명이 넘을지도 모릅니다.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 여인도 피해를 보았느냐? 물론입니다. 집이 바람에 넘어가고 살림살이도 모두 날아가는 바람에 거짓 신세가 되었지만 그 정도는 당해뒀습니다. 악마의 힘 때문에 자기도 봉변을 당했다면 이 여인은 너무 비싼 값을 치른 거야. 악마에게 사기를 당한 거지.
그런데 사람들이 이 여인이 자신과 딸의 혼을 파는 걸 보고 여인이 미친 것이 분명했다고 했다지. 만약 정말 미쳤다면 여인은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알 도리가 없고, 그럴 경우라면 우리는 이 여인에게 죄를 물을 수 없어. 나이든 신하들은 톰의 말에 단복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몇 살이냐? 9살입니다. 영국 법에서는 아이가 계약을 맺어 자신을 남에게 파는 것을 허용하는가? 톰의 물음에 장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이와 맺은 계약은 무효입니다. 아이는 순진해 어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가만히 톰이 장교와 주고받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혹시 자신과 딸이 풀려날지도 모른다는 한가닥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는 듯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폭풍우를 일으켰느냐? 양발을 벗어서 일으켰습니다. 그거 참 이상한 일이로구나. 양발을 벗을 때마다 폭풍우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폐하. 이 여인이 폭풍우가 일어나도록 주문을 외우기만 하면요. 톰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여인을 쳐다보았다. 장교의 말처럼 너는 폭풍우를 일으킬 수 있느냐? 그렇다면 지금 당장 폭풍우를 일으켜 보아라. 톰의 명령에 사람들의 얼굴이 두려움으로 장박해졌다. 하지만 톰의 얼굴에는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톰은 이 여인이 정말 폭풍우를 일으킬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할 뿐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겁낼 필요 없다.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폭풍을 일으켜 보아라. 폐하, 제게는 그런 능력이 없사옵니다. 전 억울하고 불쌍한 백성일 뿐입니다. 자, 걱정 말고 한번 해보아라. 아주 작은 폭풍이어도 좋다. 그리하면 아이와 너를 풀어주겠다. 폐하, 제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제게 그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마침내 톰이 입을 열었다. 이 여인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 악마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폭풍을 일으켜 이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두 사람에겐 죄가 없다. 톰은 두 사람을 불어주었다. 그 모습을 본 신하들은 새 국왕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느끼게 되었다. 끝나지 않는 시련. 마일스 핸드는 사온 옷을 입히려고 어린 왕을 깨우려 했다. 폐하, 일어나십시오. 그런데 침대가 비어 있었다. 핸드는 깜짝 놀라 방 안을 두리번거렸다. 그때 종업원이 아침 식사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여기 있던 아이는 어디로 갔느냐? 핸드는 호통을 치며 종업원에게 달려들었다. 나리께서 나가신 후 어떤 청년이 찾아와 나리께서 이 아이를 하우스워크 쪽에 다리로 데려오라고 했다며 방을 안내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깬 아이가 투덜거리며 옷을 입고 그 청년을 따라갔습니다. 핸드는 종업원을 나무라고 손살같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분명 그자가 데려간 거야. 그 아이 아비라고 하던 망나니 말이야. 불쌍한 녀석.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이 세상 끝까지 뒤져서라도 너를 꼭 찾고 말 테다. 핸드는 사우스워크 쪽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어린 왕은 핸들이 자신을 데려오라고 했다는 말만 믿고 청년을 따라갔다. 청년은 구불구불한 골목으로 어린 왕을 데리고 들어갔다. 왼쪽 팔에 붕대를 감고 왼쪽 눈에 커다란 녹색 눈 가리개를 한 남자가 그 뒤를 쫓고 있었다. 드디어 넓은 공터가 나오고 다 쓰러져가는 헛간이 한 채 보였다. 그러나 헛간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핸드는 어디 있느냐? 그러자 청년은 비웃는 표정으로 어린 왕을 바라보았다. 어린 왕은 바닥에 떨어진 나무 막대기를 집어들고는 청년을 치려고 했다. 너는 누구냐? 도대체 나를 왜 이곳으로 데려온 거냐? 그러자 뒤에서 존 캔디의 목소리가 들렸다. 바보 같은 자식. 아무리 변장을 했다고 해도 지 아비도 뭘 알아본단 말이냐? 나는 당신을 모른다.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다. 내 아버지 헨리 8세는 돌아가셨다. 그리고 나는 이 나라의 새 국왕이다. 미친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잘 들어. 이제부터 네 이름은 잭이야. 톰 켄티가 아니고 잭 홉스라고. 난 존 홉스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으니 잘 기억해 두라고. 어린 왕은 헛간 구석에 가서 앉았다. 그동안 벌어졌던 일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 중에서 가장 슬픈 일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이었다. 어린 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피곤함이 밀려오자 어린 왕은 서서히 꿈속으로 빠져들었다. 시간이 흘러 주위가 소란스러워졌다. 어린 왕은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썼다. 헛간 한가운데 장작불이 타고 있었다. 주위엔 눈 가리개를 한 거지, 목발을 짚은 거지, 칼장수, 젊은 여자, 늙은 여자, 돌팔이 의사까지 있었다. 맨발로 다니는 장님의 길 안내를 하는 똥개도 있었다. 이곳은 거지들의 소굴이 분명했다. 사람들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난 신부를 죽였어. 그래서 쫓겨다니는 몸이 됐지. 그 사이 고생한 친구들은 또 없나? 이제 존 흡수라는 이름을 바꾼 존 캔디가 말했다. 웬걸 어디 고상한 사람이 한둘인가? 새로 들어온 친구는 농부였지. 농사 짓던 땅에서 쫓겨나 구걸하러 다녀. 구걸하다 들키면 잡혀서 혼쭐이 나잖아. 처음엔 피가 날 때까지 매를 맞지. 두 번째는 책짓질을 당하기도 하고 귀까지 잘리는 걸. 세 번째는 시뻘겋게 달군 새로 뺨에 낭인이 찍히고 노예로 발려가지. 도망치다 걸리면 목을 맨다는 거야. 너희들 여기 와서 보여줘봐. 그러자 몇 사람이 몸에 걸치고 있던 넉마를 벗었다. 등에는 보기 흉한 채찍 자국이 있고 기가 잘린 자국도 보였다. 어린 왕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영국은 가진 거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겐 지옥이나 마찬가지야. 이런 법을 만든 사람들은 모두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지 않아. 오늘부터 그 법은 무효다. 내가 궁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이 나라의 잘못된 법을 고치겠다. 남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리자 사람들이 호기심 가득 찬 눈으로 쳐다보았다. 너는 누구냐? 나는 이 나라의 에드워드 왕이다. 그러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모두 폭수를 터뜨렸다. 신경 쓰지 마. 저 녀석은 내 아들놈인데 제정신이 아니야. 존 홉스, 너는 사람을 죽였다. 반드시 교수형에 처하겠다. 어린 왕이 두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 이 배은망덕한 놈이 짓거리는 소리하고는. 존 홉스가 흥분해서 소리치자 거진 왕초가 주먹을 날려 홉스를 꼬꾸라뜨렸다. 함부로 나대지 마라. 그리고 꼬마, 너도 입조심해야지. 우리가 비록 이런저런 잘못을 저지르고 다니지만 왕에게 반역하는 사람은 없어. 그 마음이 갸륵하구나. 어린 왕의 말에 사람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다. 땜장이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우리 저 녀석을 바보나라 왕 푸푸 1세로 모시면 어떨까? 그러자 어디선가 휘파람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은 어린 왕에게 왕관 대신 대야를 씌우고 너덜너덜한 담요를 입혔다. 그리고 나서 나무통에 앉힌 다음 무릎을 꿇었다. 왕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거지들은 어린 왕을 놀리며 즐거워했다. 다음 날부터 어린 왕은 거지들과 함께 구걸을 하러 다녔다. 다행히 거지 왕초는 존 켄티에게 어린 왕 가까이 가지 말라고 명령했기에 어린 왕은 매를 맞지 않아도 됐다. 어린 왕은 휴고라는 거지와 짝이 되어 구걸을 하게 되었다. 난 거지가 아니야. 더는 못하겠어. 어린 왕은 구걸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뭐? 여태껏 해왔으면서 이제 와서 안 하겠다고? 그럼 도둑질이라도 할 테냐? 휴고가 비웃듯이 말했다. 야 임마, 잘 들어. 구걸도 안 하겠다. 도둑질도 안 하겠다. 그럼 방법은 하나야. 넌 내가 구걸을 하면 미끼 노릇이라도 제대로 해. 그것도 안 하면 가만 안 둬? 휴고는 사나운 얼굴로 협박했다. 마침 한 행인이 지나가자 휴고는 길바닥에 드러누워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다. 못이 아픈 모양인데 큰일이군. 일어날 수 있겠소? 행인이 말하자 휴고는 몸을 비틀며 엄살을 부렸다. 나리,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저희가 불쌍하면 동생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답니다. 행인은 불쌍해하며 어린 왕에게 돈을 주려고 했다. 이 사람은 내 형이 아니오. 거짓말로 당신을 속이고 있단 말이오. 어쩌면 당신의 지갑을 훔치려 할지도 모르오.
어린 왕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휴고가 일어나서 도망쳤고 행인도 휴고를 잡으려고 쫓아갔다. 어린 왕은 부지런히 걸어 어스름이 짙게 깔린 숲 한가운데 이르게 되었다. 숲에서는 죽은 홀령의 흐느낌과 비슷한 기분 나쁘고 무서운 소리가 났다. 그러던 중 한 줄글 불빛이 보였다. 가까이 가보니 작은 오두막이 한 채 있었다. 그 안에 기도하는 노인이 있었다. 숨어서 돌을 닦는 노인인가 봐. 이런 사람을 만나다니 참 다행이야. 어린 왕이 문을 두드리자 노인이 들어오라고 했다. 넌 누구냐? 나는 이 나라의 왕이다. 왕이라고? 잘 오셨소. 이곳에서 평화를 얻게 될 것이오. 특별히 당신에게 내 비밀을 알려주리다. 실은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온 전사장이라오. 어쩌자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냐. 정신병자에게 붙들린 꼴이 되어버리다니. 어린 왕은 속으로 생각하며 불안한 마음이 커졌다. 노인은 어린 왕을 위해 저녁을 지어주고 작은 방에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어린 왕에게 이불을 덮어준 다음에 잘 자라고 인사하고 큰 방으로 돌아갔다. 잠시 후 노인은 잠든 어린 왕의 발목과 발목을 끈으로 단단히 묶었다.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왕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왕이 눈을 떴을 때 자기 몸이 묶인 걸 보고 몸부림을 쳤지만 헛수고였다. 노인은 식칼을 번쩍 들고 소리쳤다. 니놈의 아비가헬이 8세란 말이지. 난 교황이 되었어야 할 사람인데 왕이 나의 교회를 없애버렸지. 그래서 전사장에 그치고 말았어. 교회를 망쳐놓은 자의 아들인 너도 이제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노인이 식칼로 어린 왕을 찌르려는 순간 오두막 근처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놀란 노인은 식칼을 떨어뜨리고 양 가죽으로 어린 양을 뒤집어 씌웠다. 시끄러운 비명이 들리고 도망치는 발소리가 어지럽게 들렸다. 곧이어 오두막 문을 세차게 두드리면서 누군가 고함을 질렀다. 왕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아차렸다. 핸든이었다. 노인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다. 아이가 어디 있는지 말하시오. 아이라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앞에서 악당 두 녀석을 붙잡았소. 그 녀석들이 이 아이의 뒤를 밟아 여기까지 왔다고 했단 말이오. 아, 어젯밤에 묶었던 아이 말씀이군요. 그 아이 내가 심부름을 보냈소. 금방 돌아올 거요. 어린 왕은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내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핸든의 귀에까지는 들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 고함을 질렀다. 어디서 가냘픈 소리가 들리는데? 핸든이 말하자 노인은 숲에서 나는 소리 같다며 같이 가보자고 핸든을 끌고 나갔다. 어린 왕은 묶인 것을 풀기 위해 몸부림쳤다. 겨우 양 가죽이 벗겨졌다. 그때 오두막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린 왕의 등줄기가 서늘해지며 공포가 몰려왔다. 너무 무서운 눈을 감았다가 떠보니 눈앞에 존 켄티와 휴고가 서 있었다. 어린 왕은 다시 거지 소굴로 끌려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다. 휴고는 왕이 눈의 가시처럼 보였다. 그래서 언젠가 골탕을 먹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휴고는 어린 왕과 길거리를 지나다가 여자가 들고 가는 꾸러미를 낚아채 어린 왕의 손에 넘겨주었다. 너도 내 뒤를 쫓아오면 도둑 잡으라고 소리치면서 주위를 어지럽혀. 그러고는 휴고는 달아났다. 왕은 꾸러미를 바닥에 던져버렸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다. 대장장이가 나서며 어린 왕의 버릇을 고쳐주겠다고 협박했다. 그때 기다란 칼을 든 사내가 활기찬 목소리를 말했다. 핸든이었다. 왜들 그러시오. 그 손 놓으시오. 왕은 너무 기쁘고 반가워 핸든에게 뛰어갔다. 왕은 핸든 덕분에 다시 한번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다. 핸든의 고향으로 두 사람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하며 핸든의 고향으로 향했다. 핸든의 고향은 과수원과 넓은 목적지 사이로 길이 나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저기가 마을입니다. 저쪽에 저희 집이 있습니다. 좀 있으면 얼마나 멋진 저택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방이 70개나 되고 하인도 27명이나 되는걸요. 핸드는 기분이 좋아져 쉴 새 없이 중얼거렸다. 두 사람은 높은 울타리를 따라서 난 좁은 길을 걸었다. 한참을 걷다 보니 거대한 돌기둥이 받치고 있는 으리으리한 대문이 나오고 안쪽으로 꽃밭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그 뒤에 위풍당당한 저택이 서 있었다. 폐하, 핸든 저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핸드는 문 앞에서 말을 세우고 어린 왕이 말에서 내리는 것을 도왔다. 두 사람이 문 안으로 들어서자 널찍한 방이 나왔다. 핸드는 어린 왕을 의자에 앉힌 후 벽난로 앞에 앉아있는 남자에게 달려갔다. 내가 돌아왔다. 이게 얼마 만이냐? 어서 아버지를 뵙고 싶구나.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반가운 표정을 짓는 핸든과는 달리 남자는 눈을 휘둥그레 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제 정신이 아닌 모양이요.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느냐고? 당연히 알고 말고. 넌 내 동생 휴가 분명하지 않느냐? 형은 죽었소. 6, 7년 전에 외국에서 온 편지에 형이 전사했다고 적혀 있어서. 거짓말. 아버지를 모셔오너라. 아버지는 틀림없이 날 알아보실 것이다. 아버진 벌써 돌아가셨소. 뭐라고? 그렇다면 아서형을 데려오너라. 형은 나를 알아볼 거야. 아서형도 죽었습니다. 아,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데려가시다니. 그럼 에디스는 있느냐? 휴는 방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그 여인은 에디스였다. 아, 에디스, 내 사랑, 여전히 아름답구려. 잘 보시오. 당신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겠소? 모르겠습니다. 여인은 그 말을 하고는 방을 뛰쳐나갔다. 거 보시오. 내 아내도 당신을 모른다잖소. 그러니 어서 썩 나가시오. 뭐? 에디스가 네 아내라고? 이 여우 같은 놈. 핸든이 불같이 화를 내며 휴에게 달려들어 벽 쪽으로 밀어붙였다. 멱살을 잡고 한 대 치려는 순간 휴는 가까스로 옆으로 피했다.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라. 도망갈 생각 말고 당장 관리들을 불러올 테다. 휴가 관리를 부르러 간 동안 어린 왕은 의자에 앉아 자기의 생각을 말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뭐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왕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야. 내가 사라져 자취를 감췄는데도 나를 찾지 않다니. 앤드는 소년이 아직도 자기만의 꿈속을 헤매고 있다고 생각했어. 옳지. 그렇게 하면 되겠군. 내가 라틴어, 그리스어, 영어로 각각 편지를 써줄 테니 그대는 그걸 가지고 런던으로 가서 허트포드 경에게 전하라. 허트포드 경이 편지를 본다면 내가 쓴 것을 알고 이쪽으로 사람을 보낼 거야. 그러더니 어린 왕은 펜을 들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어린 왕이 편지를 다 써서 전해주자 핸드는 편지를 대충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때 관리들이 집으로 돌아와 어린 왕과 핸드는 꽁꽁 묶어 감옥으로 끌고 갔다. 감옥은 죄수들로 북적거렸다. 두 사람이 갇힌 방에는 20명가량의 죄수들이 있었다. 에디스가 정말 나를 알아보지 못한 걸까? 핸드는 에디스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잠시 후 간수가 한 늙은이를 데리고 왔다. 핸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오랫동안 핸든 저택에서 일한 앤드루스였다. 당신은 핸든 저택에서 오랫동안 일했다는데 저 사람이 핸든이 맞소? 간수가 앤드루스를 쳐다보며 물었다. 핸든 나리가 아니오. 멋대로 나리 행사를 하며 함부로 입을 놀리는 저런 사기꾼은 가만두면 안 되지요. 간수가 휴에게 그대로 전하겠다고 먼저 나가자 늙은 아인 앤드루가 무릎을 꿇었다. 날이 돌아오셨군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주인님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한 거 용서하십시오. 사실대로 말하면 휴 나리께서 저를 가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앤드루스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감옥으로 찾아와 겉으로는 욕설을 퍼붓고 험한 말을 하면서 맛있는 걸 몰래 넣어주거나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해 주었다. 앤드루스 말에 의하면 형 아서는 6년 전에 죽고 그 아들을
이른 시름의 병을 얻은 아버지는 죽기 전에 휴와 에디스를 결혼시키려 했다. 에디스가 좀 더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핸들이 죽었다는 편지를 받고 결국 두 사람은 결혼했다. 결혼한 후 에디스는 휴가 핸들이 죽었다는 가짜 편지를 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휴는 재산을 차지한 뒤 에디스를 구박한다는 것이었다. 또 이상한 소문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한 소문이라니 왕이 미쳤다는 거예요. 이달 20일에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대관식을 올린다는데 그 자리에 휴 나리도 간답니다. 도대체 누구 맘대로 왕도 없이 대관식을 한단 말이냐? 어린 왕은 깜짝 놀라 펄쩍 뛰었다. 나리, 이 아이가 지금 제정신입니까? 얘야, 이 나라에 왕이 없다는 말이냐? 우리의 왕이 계시지 않느냐? 에드워드 폐하 말이다. 미쳤다는 소문이 돌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도 하고 개구쟁이 같지만 너그러운 분이시다. 노포크 공의 목숨을 살려주시고 백성을 괴롭히던 잔인한 법을 없애신 분이기도 하지. 어린 왕은 이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다. 앤드루스가 말하는 개구장이 왕은 톰을 두고 한 말이 분명했다. 톰이 아무리 내 흉내를 낸다고 해도 곧바로 들통이 나고 말았을 텐데 시종들과 외삼촌과 관리들이 그걸 모른단 말인가? 어쩌자고 거지 아이를 이 나라의 왕으로 모신단 말인가? 어린 왕은 곰곰이 생각해도 의문이 풀리지 않고 머리만 지끈지끈 아팠다. 마음이 답답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감옥 안을 뱅뱅 돌아다니다가 머리를 끌어안고 한숨을 쉬거나 벽을 주먹으로 쳤다. 안절부절 못하는 어린 왕을 감옥에 함께 갇혀있는 두 여자가 위로하고 보살펴 주었다. 두 여자의 보살핌을 받으며 왕은 마음의 평온을 되찾았다. 너희들은 어쩌다 이곳에 갇히게 되었느냐? 침례교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감옥에 갇혀야 할 만큼 중대한 죄인가? 당신들은 곧 풀려나겠군. 그건 아주 사소한 일일 테니까. 그러나 여자들은 아무런 말이 없었다. 국가가 정한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으면 화형을 시키는 법이 있다는 걸 어린 왕은 알지 못했다. 왜 아무런 대답이 없지? 심하게 매를 맞는 법인가? 그러자 여자들은 몹시 당황스러워하며 괴로워했다. 결국 한 여자가 울면서 말했다. 아, 저희들을 그렇게 걱정해 주시다니 하나님, 저희에게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울지 마라. 내가 그대들을 반드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리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야. 어린 왕이 아침에 눈을 뜨니 여자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 여인들은 풀려났구나. 하지만 나는 슬프구나. 나의 말동무였는데 그때 간수가 다가와 소리쳤다. 모두 앞마당으로 나와. 어린 왕은 갑갑한 감옥에서 잠시나마 나갈 수 있어서 뛸 듯이 기뻤다. 앞마당 한가운데 두 여자가 묶여 있었다. 풀려난 줄 알았던 그 여자들이었다. 이럴 수가. 나의 착각이었단 말인가? 그리스도 땅 영국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매를 맞아야 한다니 이 나라의 수치다.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구나. 커다란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목사가 군중 사이로 들어갔고 누군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누군가의 명령이 내려지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옆으로 물러났다. 두 여자 주위에 장작 더미가 쌓이고 한 사내가 불을 붙였다. 여자들은 고개를 떨군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타닥타닥타닥. 장작에 불 붙는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노르스름한 불꽃이 타올랐다. 목사는 기도를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두 여자아이가 기둥에 묶인 여자들에게 달려갔다. 간수가 아이들을 붙잡았다. 놔 놓으란 말이야. 나도 엄마 따라 죽을 거야. 한 아이는 세게 몸부림치며 간수의 손에서 빠져나와 엄마의 목을 끌어안았다. 그 바람에 아이의 옷에 불이 붙었다. 간수들이 놀라 아이의 옷을 찢어 멀리 내던졌다. 아이는 계속 발버둥을 치며 서럽게 울었다. 곧이어 묶인 여자들의 몸에 불이 붙고
연기가 피어오르자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이 소란은 끝이 났다. 어린 왕은 죽은 엄마를 보며 날뛰는 아이들과 여자들이 묶여있던 기둥을 쳐다보자 그만 얼굴을 돌려버렸다. 끝.